김서방, 날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줘야겠어. 장모님, 저 아직 회사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아무리 해도 꽉 막혀서 내려가질 않아. 자네가 와서 좀 뚫어보게. 네? 화장실 변기요? 장모님, 급하신 거면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될까요? 자네 있는데 뭘 사람을 불러? 사람 부르면 돈만 들지. 당장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되니까 퇴근길에 들러서 뚫어주고 가게. 제가 아무리 빨리 맞춰도 10시는 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네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죄송해요. 저희 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들은 고민 끝에 결국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마감을 앞두고 빠지면 어떡해? 이거 잘못되면 회사에 손실이 난다고. 사실 이런 말 하는 저도 한심한데요. 처가집 화장실이 막혀서요. 장모님께서 저한테 와서 뚫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뭐라고? 처가집 화장실 막힌 걸 지금 해결하러 간다고? 김대리, 지금 장난하는 거야. 팀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목숨 걸고 있는데 그깟 일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돌아와서 남은 일은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 가라,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어봤자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대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자기 집 화장실 변기 막힌 것까지 아들에게 와서 뚫으라고 했다는 안사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장인과 장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는 63세 윤정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자식이 결혼할 때 얼마나 지원해 주셨나요? 누구는 몇 억을 지원해 줬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구는 몇 천을 지원해 줬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깨부터 움츠러듭니다. 저희는 아들이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보태줬거든요. 대신 사돈댁이 여유가 있어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죠.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받은 후 며느리는 결혼 생활 내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지원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처가에서 집을 마련해 줬으니 효도는 처가에만 하라고 강요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동안 머릿속이 참 복잡했어요. 집을 사주지 못하면 부모가 아니던가요? 결혼할 때 의리의리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그동안 자식을 키운 시간은 다 무의미해지는 건가요? 2천만 원 별것도 아닌 돈 같지만 그것도 없는 살림에 어렵게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한평생 저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은 40을 넘기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 아들 성호를 잘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조금씩 수익도 나고 잘 될 거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나자 상황은 금세 달라졌습니다.
손익은 줄고 빚만 쌓였어요. 그렇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업은 망했습니다. 집안은 빚더미에 앉았고 수중에 모든 돈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겠죠.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사업이 망하고 남편이 쓰러지고 그 후 5년간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저희 집안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형편이 녹록지는 않았어요. 가세가 기울어 먹고 사는 게 빠듯했던 시절, 아들은 그래도 참 기특하게 잘 버텨줬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그래서 더더욱 저와 남편은 아들에게만큼은 떳떳하고 싶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습니다. 그런 부모 마음을 아는지 아들은 공부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썩 괜찮은 대학교에 들어갔죠. 그리고 입학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또래보다 공부할 시간이 부족했을 텐데 그런데도 성적은 항상 좋았어요. 졸업 후에는 보란 듯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요. 그 소식에 저와 남편은 얼마나 울었던지요. 엄마, 아버지.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제가 돈 열심히 벌어서 꼭 효도할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 동료인데 여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설레는 소식이었지만 저와 남편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요즘 결혼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나요? 물론 아들이 열심히 모았다고는 하지만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도 아들에게 보태줄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빈약한 통장을 들여다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죠. 통장에는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은 속 깊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 보태주신다고 그러세요? 저랑 은정이가 둘 다 잘 벌고 있잖아요. 저희끼리 잘 살아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죠. 그리고 저희 집 사정을 들은 사돈댁도 달갑게 여기진 않았습니다. 아이들 결혼에 2천만 원만 보태주신다고요? 전체 금액을요? 요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시는 거죠? 네, 저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요. 그동안 많이 노력했지만 더는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부담을 전가하시면 어떡하나요? 저희 집은 돈이 넘쳐나는 줄 아세요? 죄송해요.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 더 내고 싶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안사돈이 상견례 자리에서 놀란 토끼 눈으로 거듭묻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저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집안 사정을 구구절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구했죠. 그러자 바깥 사돈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정이 그렇다면야. 뭐 어쩔 수 없죠. 신혼집은 저희가 마련할 수밖에요. 그런데 혹시 노후 준비도 전혀 안 해놓으신 건가요?
사돈 어른 죄송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저희는 아들만큼은 잘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는 박가사돈의 눈빛, 안사돈의 작은 한숨. 그 순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첫 만남부터 그렇게 위축된 저 자신이 싫었어요. 그래서인지 그 후로도 사돈댁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사돈댁은 대학교 근처에 빌라를 2채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깨끗한 방을 골라 아들과 며느리가 지낼 신혼집으로 준비해 주었죠. 덕분에 아들과 며느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아기자기한 살림을 차리며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도 비록 결혼 때 크게 보태주진 못했지만 앞으로 아들 부부와 다정하게 지내며 마음으로라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저희 집의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쁜가 보다. 신혼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아들 부부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드문드문 걸려왔을 뿐이었죠. 저희 집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과의 관계는 꽤 좋았던 편입니다. 주변에서도 아들이 딸처럼 사근사근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저희 집에 이렇게 발길을 끊다니 엄마로서 섭섭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편으론 처가 눈치를 보느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호야, 요즘 잘 지내지? 너희는 별일 없고? 네, 별일 없어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더군요. 어딘가 죄송스러운 기색도 느껴졌습니다. 아니, 별다른 일은 없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언제 시간 좀 내서 집에 한번 오면 좋겠다. 아버지도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죄송해요. 한번 찾아뵈어야 하는데 요즘 도통 시간이 안 나네요. 그래, 괜찮아. 엄마랑 아버지는 걱정 말고 나중에 시간 나면 천천히 와. 네, 알겠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은정이랑 꼭 한번 찾아뵐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 후로도 아이들은 한참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전화를 걸면 상황은 늘 비슷했죠. 성호야, 이번 연휴에는 집에 못 오니? 아, 이번 연휴에는 은정이 친정에서 가족 모임이 있다고 해서요. 다음 주쯤 시간 되면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알았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면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밝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서운함을 내비치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때 저희가 크게 보태준 것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는 평소에 무뚝뚝한 편이라 감정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큼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성호가 몇 개월간 얼굴을 보여주지 않자 저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야, 어디야? 오늘은 주말인데 회사는 쉬지? 네,
주말이라 쉬어요. 근데 오늘 처가댁 이사를 한다고 해서요. 도와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이사? 어디로 이사하신대? 저희 집 근처에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 되는 아파트요. 그래. 잘 도와드려라. 아들의 말에 입안이 썼습니다. 저희 집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아들 부부가 처가댁에는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드는 모습이 눈에 선했거든요. 주말에 전화를 할 때마다 아들은 사돈댁에 가 있거나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돈댁이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했다는 말까지 들었으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돈 부부는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물론 그 집이 사돈댁에서 마련해준 신혼집이니 자주 오는 게 당연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 집은 아예 잊힌 듯한 그 대조적인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결혼할 때 돈을 많이 보태주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게 그렇게 시댁을 홀대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아, 요즘 어때?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살짝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제가 못할 전화를 한 것처럼 느끼니 말이죠.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 얼굴도 못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냥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시어미를 딱딱하게 대하진 않았는데 며느리의 짧은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뭐라 말을 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죠. 말로는 하지 않아도 저와 통화하는 걸 무척 거북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니 됐다. 언제 시간 나면 집에 한번 놀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시간 나면 한번 찾아뵐게요. 형식적인 대답이었죠. 그렇게 저희 통화는 짧게 끊어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집에 오란 소리도 당당하게 못하나. 저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죠. 아이들이 명절에라도 내려왔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에도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 명절에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명절이 되면 아이들 얼굴 볼 생각에 손꼽아 기다리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은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였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 명절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해서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 후에 첫 명절인데 얼굴은 비춰야지. 저도 아는데 죄송해요. 장인어른이 지인 덕분에 좋은 숙소를 잡았다고 꼭 가자고 하셔서요. 사돈댁이 아이들에게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동안 말없이 참아왔던 서운함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은정이랑 사돈댁은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는 무슨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없는 사람이라뇨.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잖아.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은정이는 우리 집에 얼굴 한 번을 안 비췄어. 그래도 서운하다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동안 내가 서운한 티를 안 내서 안 와도 괜찮나 보다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명절에는 와야지.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맨날 다음에 온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왔잖아. 저의 볼멘 소리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죠. 그날 저는 속상한 마음으로 한참 동안 거실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아들까지 얄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는 반드시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속한 그 아이들은 다음 명절에도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지난 남편의 생일에는 아들이 혼자서 집에 오긴 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방문한 성호는 점심을 먹고 제 아버지에게 서둘러 작은 선물을 전달했죠. 1시간이나 집에 머물렀을까요? 오랜만에 얼굴 보여줬는데 서둘러 가봐야 한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죄송해요. 오늘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좀 가봐야 해서요. 병원? 어디가 아프신 거니? 아프신 건 아니고 피부과에 간다고 하셔서요. 아들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디 심하게 아픈 것도 아니고 미용을 위해 피부과를 가는데 시아버지 생일에 집에 몇 시간 머무를 틈도 안 주다니요. 도대체 아들은 그 집에서 어떤 존재인 걸까요? 생일날 아버지와 몇 시간 함께할 여유조차 내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그 집에서 아들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 건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자식을 그리워하며 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3번째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명절 한 달 전부터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성호야, 이번 명절에는 집에 오지? 이번만큼은 꼭 왔으면 좋겠구나. 엄마가 너희 주려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할 거야. 알았어요. 이번 명절에는 꼭 내려갈게요. 은정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이번 명절에는 다른 일 없는 거지? 꼭 올 거지? 불안한 마음에 저는 몇 번이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약간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네, 이번 명절에 다른 일 없어요. 꼭 갈게요. 은정이도 알겠다고 했고. 웬만하면 하룻밤 자고 오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한껏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꽃들이 한꺼번에 피어난 듯 살랑거렸죠. 명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몰라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는 이것저것 준비한다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오는 거잖아요. 부족한 살림이지만 며느리에게 가난한 살림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낡은 이불도 새 것으로 바꾸고 집안 청소도 신경 써서 했습니다. 평소에는 사 먹을 일이 없는 소고기도 준비했죠. 나물도 다양하게 준비했고 전까지 붙여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 아침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남편도 무척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본 아들은 그새 얼굴이 변해 있더군요. 이제 37이 된 그 얼굴에서는 서서히 젊은 티가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한층 성숙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편치 않아 보이는 표정이 스쳤어요.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얼른 들어와 앉아라. 저는 아이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말 그대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과 오랜만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나누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며느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웃지를 않았어요.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죠. 며느리는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달랐어요. 저와 남편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앉았습니다.
조금 안절부절해 보이기도 했고요. 오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상을 차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눈치를 주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며느리를 설득하는 듯 보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단호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죠. 저희 집은 벽이 얇아 방 안에 목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시간 충분히 보냈잖아? 뭘 하룻밤까지 자야 해? 그냥 이만 집에 가자. 은정아, 오늘 하룻밤은 여기서 보내기로 했잖아.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자고? 벌써 해도 저물었는데. 여기서 잠은 어떻게 자? 침대도 없고. 나 바닥에서 못 자는 거 알잖아. 그리고 너무 찝찝하기도 해. 벌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그 대화를 들으니 신나게 저녁 준비를 하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마음이 시들해졌어요. 한동안 방 안에서는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마침내 아들이 어두운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직감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희는 이만 올라가 보려고요. 벌써?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하지 않았니? 남편은 거실에 앉아 낮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이도 속으로는 많이 서운했을 겁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내일 아침 일찍부터 다른 일이 있어서요. 자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뻔히 다 들었는데도 며느리는 다른 일이 있다며 둘러댔습니다. 해도 졌고 여기까지 와서 피곤할 텐데 자고 가지 그러니? 내가 이불도 새로 사서 빨아놨는데. 여기서 자는 게 더 피곤해요. 집에서 자야 편하죠. 그럼 저희 올라가 볼게요. 며느리는 단호한 얼굴로 말했고 저는 더 이상 붙잡을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를 더 붙잡기도 눈치가 보였어요. 불편해서 싫다는데 뭐 어쩌겠나요. 결국 그날 저녁 아이들은 서둘러 짐을 싸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에는 자식들 준다고 준비한 음식만 집에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명절을 보낸 지 며칠 후 늦은 저녁 술에 잔뜩 취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엔 이런 시간에 전화한 적이 없던 아들이라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받았죠. 성호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다 하고. 엄마, 저번 명절에 많이 서운하셨죠? 죄송해요. 아들의 어두운 목소리에 오히려 더 애가 닳더군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명절에 얼굴 보고 같이 밥 먹었으면 된 거지. 그날 좋은 시간 보냈잖아. 제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다 결국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신혼집 그까짓 거 하나 못 해왔다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차근차근 말해봐. 아들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아들이 말하길 신혼집에 들어간 첫날부터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집 해주셨으니까 당신 우리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 해. 알았지? 그럼 알았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항상 처가 중심으로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별일이 없어도 매주 처가에 함께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사돈 역시 틈만 나면 아들 내외를 자주 불렀고요. 부르기만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그 신혼집은 사돈이 관리하는 빌라였기 때문에
평일에도 수시로 신혼집에 드나들었죠.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죠. 하지만 나중에는 처가가 아들 집 근처로 오면서 거의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자주 보고 살아도 서로 관계가 돈독하면 괜찮죠. 하지만 아들은 처가에서 항상 한 단계 낮은 위치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가끔 그 사실에 대하여 서운함을 표현하면 며느리는 정색을 하며 이야기했죠.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 지금 이 집에서 공짜로 살잖아.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정말 너무 서운해.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으니 효도는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 한다. 며느리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밥 먹듯이 했죠. 그놈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라는 말을 아들은 귀가 닳도록 듣고 또 들었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가에서 매일 부르면 가야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잔소리 듣고 은정이는 그게 다 당연하다고 하고 엄마, 이게 정말 결혼인가요? 아들의 술주정은 조금 더 길게 이어졌어요. 바깥사도는 툭하면 아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고 안사도는 집에 무슨 일만 생기면 바로 아들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김서방, 날쌔.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좀 잠깐 와줘야겠어. 장모님, 저 아직 회사인데 무슨 일이세요? 아니, 화장실 변기가 막혔는데 아무리 해도 꽉 막혀서 내려가질 않아. 자네가 와서 좀 뚫어보게. 네? 화장실 변기요? 장모님, 급하신 거면 사람을 부르시면 안 될까요? 자네 있는데 뭘 사람을 불러? 사람 부르면 돈만 들지. 당장은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 되니까 퇴근길에 들러서 뚫어주고 가게. 제가 아무리 빨리 맞춰도 10시는 넘을 것 같아서 그래요. 자네는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이런 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나?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죄송해요. 저희 부장님께 이야기를 해보고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들은 고민 끝에 결국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말을 꺼냈다고 했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퇴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일인데 그러는 거야? 지금 이 마감을 앞두고 빠지면 어떡해? 이거 잘못되면 회사에 손실이 난다고. 사실 이런 말 하는 저도 한심한데요. 처가집 화장실이 막혀서요. 장모님께서 저한테 와서 뚫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돌아올게요. 뭐라고? 처가집 화장실 막힌 걸 지금 해결하러 간다고? 김대리, 지금 장난하는 거야? 팀 전체가 이 프로젝트에 목숨 걸고 있는데 그깟 일로 자리를 비우겠다고? 죄송합니다, 부장님. 제가 돌아와서 남은 일은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어. 가라,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 있어봤자 팀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대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세상에. 자기 집 화장실 변기 막힌 것까지 아들에게 와서 뚫으라고 했다는 안사돈.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이란 걸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는지 장인과 장모의 비위를 맞추느라 애를 썼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장인이 좋아하는 술과 안주를 사들고 처가에 찾아갔죠. 장모가 시키는 굳은 일도 넉살 좋게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말이죠. 다 참았어요. 정말 다 참았는데 지난 명절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오늘은 좀 너무했던 거 아니야? 뭐가 너무했단 말이야?
지금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래? 명절인데 하룻밤 정도는 자고 가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어머니도 얼마나 오랜만에 보신 건데. 너무 서운하셨을 거야. 나 바닥에서 자는 거 싫다고 했잖아. 당신도 알잖아. 내 허리도 안 좋은데 그런 곳에서 잠을 자라고? 내가 내 몸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그래도 그동안 명절마다 처가댁에서 지낸 건 생각 안 나? 우리 부모님께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집과 비교하지 마. 거긴 아늑한 침실도 있고 침대도 있잖아. 왜 꼭 나를 몰아붙이면서 나만 나쁘게 보이게 만들려고 해?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의 예의잖아. 우리 부모님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 그럼 당신 부모님이 신혼집 해주셨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마련해줬는데 당신은 처가에 더 잘해야 한다고. 당신 부모님께 그렇게 신경 쓸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우리 부모님께 더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처가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주말마다 가고 장인어른 낚시도 따라가고 장모님 부탁도 다 들어드렸어. 내가 무슨 종이야? 이제는 우리 부모님께도 조금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종이라고? 정말 웃기네. 집 해준 사람한테 고마워하기는커녕 지금 와서 이런 불평을 한다는 게 더 어이없어. 성우 씨, 그게 당신 말투야? 내가 정말 당신한테 실망했어. 이러고 같이 집에 가봤자 또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나 엄마 집에 내려줘. 거기서 하루 자고 갈게. 그렇게 며느리를 사돈댁에 내려준 아들은 곧바로 전화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서방, 무슨 일이길래 명절에 그렇게 다툴 일이 있었어?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 그게 저도 오랜만에 친가에서 하룻밤 보내고 싶어서요. 은정이가 너무 불편해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은정이가 시부모 댁에서 자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우리 딸 허리가 안 좋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 애한테 바닥에서 자라고 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지. 김서방, 당신 정말 그럴 거면 신혼집은 누가 마련했는지부터 생각 좀 해봐. 장모님, 제가 그동안 처가에 얼마나 성심껏 잘했는지 모르십니까? 매주 처가에 들르고 장인어른 낚시도 따라가고 심지어 잔심부름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는 친가에서 하룻밤 자는 걸 그렇게 못해요?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에요? 그 정도는 다들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더 잘해야 하지 않나? 우리 딸이 이런 일로 힘들어하는 걸 보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장모님, 제가 집을 못 해갔다는 이유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 결혼 그만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다니. 그게 지금 할 소리야? 김서방, 자네가 우리 딸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을 해? 장모님, 신혼집 마련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왜 당연히 배제되는 겁니까? 자네 부모님은 집도 못 해줬잖아. 그럼 최소한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소한 일로 싸움 붙일 시간에 더 열심히 처가에 신경 쓰는 게 맞지 않겠어?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소한 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울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처가에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했어요.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못난 부모를 만나서 자식이 이렇게나 고생하는데 어떤 부모가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종처럼 사느니 차라리 다 때려치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차마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들이 왜 저희 집에 오지 않는지 지난 명절 며느리가 보여준 태도를 보며 이미 눈치를 챘겠죠. 이 결혼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아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집을 해주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요? 세상에는 다양한 부모와 자식이 있는데 그저 집을 해주면 좋은 부모, 해주지 못하면 나쁜 부모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건가요? 집을 해주지 못한 부모는 효도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건가요?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집니다. 자식이 결혼할 때 부모가 지원하는 돈. 단순하게 그것을 통해 부모의 가치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평가되고 그걸로 좋고 나쁨이 나뉘는 현실이 너무나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직접 당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기준이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억울하고 울분이 올라옵니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대접받지 못할 정도로 세상을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후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며 아들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그저 집을 안 해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가에만 효도하라고 말하는 며느리가 너무 밉고 징그러워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는 않아 아직 자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죠. 저는 이 가정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어떻게든 노력해봐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아들의 앞날이 걸린 일이니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작은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꼼꼼히 읽고 앞으로 우리 가족의 앞날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